향유고래는 어떻게 멸종을 면했을까요? 1846년 미국의 포경산단은 약 735척의 선박과 7만 명에 이르는 포경업 종사자를 보유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향유고래의 기름이 등불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기름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대부분의 포경선이 향유고래를 포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이 가족을 떠나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조금 위험한 작업이라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주 쉽게 그 선원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향유고래의 기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돈을 벌기 쉬운지만 설득하면 됐었다고 해요. 덕분에 고래 기름을 육지로 가져오고 육지에 가져온 기름을 정제하고 유통하고 랜턴을 만드는 사업까지 확장 일로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항구라든지 도치라든지 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까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이 향유고래는 멸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향유고래는 멸종을 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향유고래가 멸종을 면했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등불을 켜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동물보호 캠페인에 도움을 좀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향유고래가 살아남은 것은 등유 랜턴이 개발되고 그 등유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석유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개발되면서 저렴하게 시추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스템이 원한 것은 향유고래를 죽이는 것은 아니었죠. 당연히 어둠을 밝힐 빛을 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어둠을 밝힐 빛을 구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고 더 경제적이고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굳이 향유고래를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한 비즈니스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포경선의 선주께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배를 더 사고 선원을 더 고용하고 향유고래 기름을 활용한 정제를 더 많이 해서 시장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그 비즈니스는 성공했을까요? 바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벌써 다른 대안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러한 일이 비단 향유고래의 사례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2025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일 겁니다.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경제 시스템이 이제는 너무나 확고하고 오래 지속되면서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과 함께 지방에서 일자리 부족까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에 보다 많은 베네핏을 주고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그리고 각종 관공서가 가능한 한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기에 좀 임팩트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북극 항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태유 박사님이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한 컨텐츠도 있는데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북극 항로를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물동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바다를 통한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은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해상로를 활용해서 유럽과 영국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북극 항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거리의 30%를 줄이고 그 도착하는 일시를 기간 자체를 열흘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극 항로는 기후적 특성상 1년에 4개월만 활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항로였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2030년이 되면은 거의 1년에 12달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항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하고 좁고 먼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남단에 위치한 부산, 울산
포항 같은 항구에서 출발해서 북반구로 쭉 올라가서 유럽에 도달하는 북극 항로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전한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물동량 운항의 시스템이 전면적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물동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배와 뱃길만 있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중간중간에 기착지와 거점 항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거점 항구가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위치한 여러 도시, 부산, 울산, 포항, 여수 같은 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점 항구가 되면 사람과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거기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가 아니라 이 부울경 지역을 묶은 또 하나의 큰 경제 시스템이 생성이 되면서 서울 위주의 일극체제가 아닌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기후나 상황을 고려해서 북극항로라는 아이디어를 붙였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유고래에서의 등유와 펜실베니아의 석유처럼 북극항로 역시 지역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전략을 개발할 때 이 시스템을 정말 크게 염두에 둬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보다 큰 가능성과 시야를 확보해주고 또한 큰 스케일의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향유고래의 사례처럼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역으로 어떤 걸 건드려야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잘 팔리던 제품이 갑자기 매출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를 금방 찾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엉켜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을 생각보다 찾아내기는 어렵죠. 물론 그 이유는 근시안적 사고, 내부에서만 문제를 보는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 전략의 부재, 그 신제품이나 기타 등의 런칭 자체가 약간 즉흥적이었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시퀀스가 없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대기업에서 특히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회사는 화장품에 있어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한국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기업이었죠. 요즘에 약간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좀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유통 시스템을 잘못 건드렸거나 프로모션을 못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수출길이 조금 막힌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요인은 그 APR을 필두로 한 뷰티 디바이스의 약진이 이 두 거인을 좀 주춤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인식이 A에서 B로 좀 전환된 것 같은데요. 그 A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피부를 잘 케어하려면 고가의 잘 만들어진 화장품을 써야 돼 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저렴이라든지 좋은 품질의 화장품만 쓰기만 하면 뷰티 디바이스가 오히려 알아서 침투를 더 시켜주니 더 좋은 피부를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것이 B겠죠. 기존의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A라면 지금의 인식은 B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마케팅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사면 뭐해? 흡수가 안 되면 다 꽝이지 않아? 이 기기로 평범한 크림을 피부 속 깊이 침투시켜봐. 너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라고 마케팅 메시지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임팩트가 되어서 고객의 마음을 터칭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큰 시스템 하에서 보면 20, 30, 40 여성들이 피부과에 가서 본인의 피부를 케어하는 것, 소위 말하는 울세라 등등의 그런 시술을 받는 것이 대중화된 것도 큰 작용을 한 것 같죠. 기기를 활용한 피부 케어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화장품 시장의 큰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인식과 화장품을 사는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만드는 크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이 시스템 하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스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즈니스에서 향유고래만 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은 빚이지 향유 고래를 죽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향유 고래를 쫓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고객은 빚을 찾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중심은 고객이어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는 무엇이고 그 니즈가 해결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아젠다가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우리의 고객의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시스템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비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카테고리의 시스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시스템적 사고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찾아야 하는 선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